통계학하고에 대한 질문들인데, 일단 질문들이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질문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그 적확하지 않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들을 한두 개 다뤄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오해들도 풀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오해를 먼저 짚어보고 질문 한두 개 다뤄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질문 한두 개 예시로 들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뭐 큰 차이가 없겠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것도 뭐 질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우선 내가 그냥 본 소감 조금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이 초기의 과학자들이 잘못 알고 퍼뜨린 얘기들, 또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엔트로피 개념이 출발이라고. 엔트로피를 통해서 보는 새로운 세계인데, 엔트로피가 이해가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 역사적으로 꽤 됐지만은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그 에너지와 온도의 관계를 우리는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열이라고 해서 또 알고 있다. 열량이 에너지고 온도는 뜨거운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에너지를 가하면 뜨거워진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하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상당히 많은 경우에 비례 관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단위 에너지 증가당 온도의 증가를 비열이라고. 비열. 그럴 정도로 에너지와 온도가 직접 관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양의 척도에 해당하는 그 무엇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이 비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이제 기체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게 비례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말하자면 온도가 뭐냐? 온도는 에너지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증가에 대한 엔트로피의 증가율을, 그 역수지만, 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러면은, 온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걸로 보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지. 단위 에너지 증가할 때에 증가하는 에너지의 증가율 자체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율이. 근데 그것이 거의 정밀하게 변화율이 그 온도 가지고 있는 거에 거의 비례하는 정도로 변화율 자체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본래는 에너지 증가에 대한 엔트로피의 증가율인데, 에너지에 대한 엔트로피의 증가율 자체가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온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자체가 상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상수인 경우는 모든 온도는 그냥 다 일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온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열을 가하면 온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열을 가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질수록 단위 에너지 증가당 엔트로피의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뜨겁다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질문을 했지만은, 그러면 이것이 에너지가 아주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증가해도 엔트로피가 이제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온도가 무한대인 경우지. 무한히 뜨거우면
무한히 뜨거우면은 그 얘기는 에너지 증가당 엔트로피 증가율이 0이라는 뜻이거든. 역수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뜨거울 경우에는 네. 더 이상 에너지 증가해도 엔트로피 증가가 더 이상 안 일어나요. 그것이 무한히 뜨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관계를 까딱하고 그 혼동을 가져오지. 그러니까 그 온도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무엇이 아니냐. 그 기본적으로 틀린 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비례학. 그 우연이지. 우연이고 우연히 그래 심지어는 비열이란 말이 거기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비열이 일정한 경우라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비열이 일정하지 않거든. 아 그런가요? 그런 비열이 이제 또 점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그 일상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또 우리 경험 내용 그렇다고. 네. 에너지가 많이 지금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이 뜨겁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뜻 아니냐.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일상 경험 속에서 그렇게 추리해내기는 좀 쉽지. 그리고 처음에 과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동하는 경우 중에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이건 또 더 터무니없는 건데 엔도르핀 증가한다. 다 증가하지만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냐? 생명체는 이 질서가 더 생기지 않느냐. 처음에는 자꾸 빈약했지만 물론 이제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생명체 자체를 보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존재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생물의 상황이고 생명체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글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체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최근까지도 그렇게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생명체가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면 그거 이상 주변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킴으로써 이 전체계의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것만 그냥 머쓱에 듣는 거야. 그게 맞지 않아요. 딱 전제 조건 이 폐쇄된 이렇게 고립된 게 에너지 출입이 없는 물질 출입도 없고 그런 게의 엔트로피만 증가하는 거지. 그 안에 부분적으로는 엔트로피 감소하는 것보다 조금 더 증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방향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동함으로써 여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여기 더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이 또 전체로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자연계는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쪽 엔트로피를 낮추고 높여야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엔트로피가 증가할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을 그냥 모든 것에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 이거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미처 말하지 않았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의문을 가질 만한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통계학에서 그 주변의 영향을 생각하는 거는 그게 맞으면 이게 전체 고립된 계에 놓여 있는 그 배경 네. 물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계 이것이 전체 이럴 때에 이 배경의 영향은 그것의 온도 절대 온도만 여기에 관여되고 예. 그리고 자유에너지 그다음에 그렇게 정의된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주변의 배경의 영향은 그것의 온도 하나로 여기 다 되는 걸로 딱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 말만 했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이 에너지
이동이 있음으로써 이것과 외부하고 에너지 이동이 있을 때 그 에너지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단 온도 하나로 에너지 이동에 관한 모든 것은 커버를 하는 거예요. 온도 하나로.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 때문에 나타나는 그 엔트로피 또 변화. 그런데 주변에 압력도 있다. 또 뭐 습도도 있다. 네, 네. 뭐 이런 것도 온도 하나로 되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건 중요한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효과가 여기에 없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전제를 했는데 그것의 효과는 어떨 때 있느냐 하면 압력의 효과는 이것의 최적이 변할 수 있을 때 이것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최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을 때 그때는 엔트로피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최적에도 영향을 받아. 에너지의 함수뿐 아니고 예. 최적의 함수기도 해. 근데 이제 최적이 이거 안 변하니까 그런 거 없는 걸로 봤지만 그래서 이제 기체를 놓고 다룰 때는 이게 압력 때문에 최적 변화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도 따로 고려해야 돼. 그걸 고려해서 아예 자유에너지 개념을 더 확장한 개념이 있어요. 거기다가 압력 곱하기 최적이라고 하는 항을 하나 더 보태. 그러니까 자유에너지는 에너지에다가 온도와 그 엔트로피 곱을 한 것을 뺐죠. 네. 플러스 압력과 최적이라는 항을 하나 또 더하면 그거는 이번에는 외부의 압력의 영향을 압력에 의한 복잡한 것을 최적하고 그 압력 두 개만으로 그거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에너지 개념을 한 단계 더 확장한 것이 실제로 있는데 그것을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불러요. 아, 그거.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에너지는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그 항 하나를 더해서 이번에는 압력의 영향을 그러니까 이 외부계의 영향을 그 중에 이 체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는 그것이 가진 압력만 하나 더 있으면 그 효과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가 이제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그때는 기입속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쪽으로 자연이 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압력의 영향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습도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 대상과 이 외부 사이에 그 분자들이 출입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습도가 있다는 것은 물 분자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거의 한 특별한 경우지만 더 일반적으로 여기에 그 기체 그 물 분자 어떤 이걸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또 그 나가건 들어오건 그 신경 쓰지 않고 이 전체 남아 있는 이것의 성격을 논의하려면 그때 그것도 또 출입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때는 또 뭘 고려하냐 하면 단위 입자가 들어옴으로써 증가하는 엔트로피 양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그 이제 온도 압력 플러스 화학 포텐셜이라고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양을 또 도입을 해. 그럼 케미컬 포텐셜은 보통 뉴라고 하는 실험 문제를 쓰는데 그거에다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총 분자의 수 n을 곱한 항을 또 하나 더 하면 이거 더 일반화된 자유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막 특별한 사람 이름 붙인 거지는 않고 그건 뭐 일반화된 자유에너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이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자유에너지 형태를 얘기했지만 압력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은 그다음에 깁스 프리에너지 형식으로 자유에너지 형식으로 확정해야 되고 물질의 출입이 있으면 이번에 화학 포텐셜 그 외계의 그 성격은 화학 포텐셜로 뭉뚱그려서 화학 포텐셜에다가 그다음에 이거 입자 개수를 곱한 항을 하나 더해서 그 전체가 가장 사지지는 쪽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죠.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와서 주먹을 때린다. 뭐 무슨 파를 시키는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지. 외계 영향이라는 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때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에너지 이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에 관한 외계의 영향은 온도 하나로 대변된다. 이렇게 한 얘기라고 우리가 해야 맞아요. 그렇게 그 얘기를 우리 책에서 복잡하게 뺐는데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는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에너지가 그 대상이 처한 어떤 배경계와의 특성에 따라서 자유에너지를 조금 더 정교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항도 더 집어넣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럼 깁스 프리 에너지 같으면은 대상계가 무슨 기체의 경우 이럴 때 그렇지. 이 압력을 받아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 고풍선 안에 들어있는 대상. 이럴 때는 그 압력에 따라서 그 엔트로피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압력이 아니고 체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화학에서 기체를 다루는 이런 경우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 깁스 프리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케미컬 포텐셜 화학 변화에 있으면 물질 출입이 있다고 그럴 때 그걸 넣어야 되고 그 외에 또 많이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더 넣을 수 있지 이론적으로 그러면 뭐 거기까지 갈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 자유에너지 형식으로 해서 그것이 항상 최소가 되는 쪽으로 간다는 이런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의 그 변수들이 복잡할수록 이제 그 외부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 파라미터가 온도, 압력, 그다음에는 그 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밀도에 관계가 되는 화학 포텐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는 이론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별로 쓰지 않고 있고 그렇죠. 이거 잠깐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저 전부터 좀 궁금한 거였는데 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의 형태는 과연 그 자유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그런데요. 실제하는 물리량이냐? 이런 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맥락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무슨 물리량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뭐 저울로 재면 무게가 나오고 뭐 이렇게 미는 걸 딱 하면 무슨 뭐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물리량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유에너지 같으면 직접 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다른 측정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다른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면 그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해지는 물리량인데 그게 직접적으로 그걸 프리에너지 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간접적인 물리량이어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꼭 뭐 직접 돼야 된다거나 간접으로 돼야 된다거나 또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한 경우하고 좀 복잡한 경우, 이제 상당히 복잡한 경우도 이제 물리량이 되고, 이때는 그 자유에너지라는 물리량은 이 온도가 그 물리량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특별한데,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큰 역할을 한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줄어드는 쪽으로 항상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물리량이라고 하고 그 정의를 그 대신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좀 그렇게 간접적으로 다른 거를 측정한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양도 실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뭐 실제한다는 이제 거기 가면은 우리가 실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화시켜서 보는 거야. 예. 우리 사물을. 이상.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입자냐 파동이냐. 예. 항상 어떤 그 실제가 입자 파동 이게. 그러면 그 어떤 걸 나타낼 성향이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다. 근데 그렇죠. 그것이 더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물리학이다. 그런 걸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을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만들고 해서 그래서 그 만든 개념이 그것이 더 본질적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떤 고착된 그림에 딱 매이고 이게 맞으면 우리 손에 만져지는 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관이 그것이 세계다. 나머지는 다 그걸로서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된다 하는 거가 이 사물 이해하는 틀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유연한 어떤 존재론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어떻게 됨으로써 세계가 형성되고 선정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물리학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 질문을 보면서 그냥 어디 한두 사람 질문에 딱 들어간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심각한 오해가 크게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시 상태, 거시 상태라고 해놨고 선생님 이제 다른 이제 이론적인 용어에서는 개별 상태 또는 개과 상태라고도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일단은 아주 그건 아주 전형적인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거가 아마 제일 이 처음에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래서 지난번에 윷놀이 게임을 비유로 든 이유가 그거죠. 네네. 거기서 제일 큰 오해는 뭐냐면 미시 세계라 그러면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상태를 미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근데 그거 하나의 관계가 되지만 그 전체의 상태가 하나하나가 미시 상태인데 그것이 달라짐으로써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그 가능성 하나하나가 미시 상태거든. 근데 이제 그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윷놀이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미시 상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육가치 하나만 가지고는 미시 상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네 개가 일단 넘어지건 뭐 제껴지건 가야 하나의 미시 상태가 되거든. 그거 마찬가지로 100만 개의 입자가 하나의 미시 상태를 구성하는 거지. 100만 개의 미시 상태가 모여서 거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오는 오해. 그거는 또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책을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건데 사람은 선입감이 있다고. 미시라는 건 이런 거야. 좁쌀 하나하나가 상태가 미시 상태. 좁쌀로 만든 밥, 이 거시 상태.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그건 항상 주의를 요해. 그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윷놀이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면 적어도 그거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황승민 작가가 알기 쉽게 미시 상태, 거시 상태를 설명해 줘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 작가니까. 네? 선생님이 윷놀이로 다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 학생들이 계속 오해를 하니까. 난 윷놀이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세트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미시 상태만 있거나 거의 상태만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게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의 대상인데 이것이 가지는 거시 상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미시 상태.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하나의 거시 상태와 하나의 미시 상태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근데 그 미시 상태는 그 많은 미시 상태 중에 현재 하나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미시 상태는 바뀌어도 거시 상태는 안 바뀌는 거지. 많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거시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미시 상태는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의 미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느낀 점은 그 학생들이 이제 엔트로피와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다크 모드 어떻게 하더라? 이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두 국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교양서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 경우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의 닫힌 고립계 그리고 이 고립계에서의 엔트로피는 항상 높아져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열린 개를 하나 우선 열린 개는 뭐 자연법칙과 뭐 다르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 책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특색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보면 특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고립계를 상정하고 고립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닫힌 개와 그거의 배경계를 얘기를 하시나요? 고립계 안에 열린 개.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열린개라고 하는 거는 네. 반드시 그 고립계 안에 있다는 전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고립계에서의 뭐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이 개지만 자유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게 제가 이걸 좀 꼼꼼히 그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 여기 안에 대상계의 자유 에너지, 대상계의 내부 에너지, 대상계의 엔트로피와 배경계의 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와 엔트로피와 자유 에너지 할 때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가 구분이 안 돼서 근데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맞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그 안에 있는 이게 이제 그 대상계에도 온도가 있지 않느냐 네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대상계의 온도 중요하지 않아. 이 주변의 온도가 중요해요. 네. 그러면 대상계의 온도가 이거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마찬가지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심지어 여기서는 온도를 거의 대상계 자체에서는 온도를 정의할 수가 없을 경우도 있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지난번에 했던 얘기지만 수소원자 내에 전자 하나 있죠. 네. 전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계에 온도가 있어. 음. 전자가 지금 기저 상태에서 돌고 있는데 바닥 상태에서 이걸 온도는 얼마야? 거기는 온도가 정의가 안 되네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그때에 이것의 뭔가 어느 이 에너지 준위에 존재할 확률은 주변 온도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원자 하나 이게 그걸 온도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미시적인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이제 F는 U - TX라고 할 때 요 T에는 뭘 하나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도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U하고 S는 대상계의 거지만 T는 주변계. 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걸 헷갈리고 특히나 그 엔트로피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그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개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한다거나 내지는 엔트로피가 낮아진다고 하는 경우는 열린 개 하나만 놓고 그거만 얘기하게 돼서 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구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 글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요. 그동안 이 물리학을 소개한 사람들이 제대로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만약 계산을 한다, 푼다고 하면 항상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풀게 되나요? 그래.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다 이거 일이 많잖아. 이 물리학자들 일부 물리학자들 봐도 이거를 하지. 많은 물리학자들은 최소한도 박사학위를 가진 물리학자 치고 자유에너지가 뭐지 쓰라 그러면 옛날 대학원 시험 때 나왔는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 물리학계에선 자유에너지를 활용하는 분야가 좀 많지는 않나요? 근데 사실은 많아야 되는데 입자 분야하는 사람은 그 입자만 뭐 논의하고 있고 뭐 할 사람 딴거 뭐 하고 있다가 보면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그 우주 전체의 중요한 현상들을 다룰 때는 이것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전체를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자 자신이 많지 않아요. 그 지금 문득 드는 한 가지 생각인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햇빛에서의 자유에너지의 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자유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그 내부 에너지 중에 가용한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런 개념을 조금 이제 그 일상화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소위 이제 화석연료라든가 무슨 우리가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자유에너지의 양을 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도 주변 온도와 관련해서 이거를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암묵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암묵적.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그냥 1.1. 지구 온도를 배경으로. 지구 온도. 물론 이제 뭐 방 안에서의 자유에너지와 밖에서 자유에너지가 엄격히 말하면 다른데, 그러나 이제 온도 스케일이 이렇게 많은 중에 이제 보통 상온, 을 되게 뭐 기준으로 하고, 뭐 약간의 온도 차이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 여건 안에서, 그러나 지구에서의 가용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서 이렇게 제가 까먹었는지 다룰 만한 질문이 있었는지 좀 한번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던데, 엔트로피는 증가만 한다. 그러면 이게 계속 증가하면 무한대까지 자꾸 갈 거냐? 네네. 뭐 그런 질문을 누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 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엔트로피요? 자꾸 증가한다는데. 글쎄요. 그게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한 걸로 보면 초기 에너지는 이렇게 정해진 이제 상수값이라고 해야 되나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로 보면은 무한대로는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계랄지 은하랄지 이 정도 규모로 봐도 그 안에서 이 온도가 일정해지면 멈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맥시멈이 네. 있는 거야. 네. 그 상태 대상이 변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이 가지는 맥시멈이 있는 거지. 무한대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엔트로피가. 그래서 실제는 그 맥시멈을 항상 논의해요. 근데 이 맥시멈이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경우냐? 그거하고 이제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바깥하고 에너지 출입이 생겼다거나 할 때에는 그 이제 새 상황에서의 맥시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맥시멈 보다가 새 상황에서 맥시멈이 전체로 보면 더 큰 쪽이다. 그 얘기지. 이게 가만히 있는데 위가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엔트로피 커지기만 한다. 그러면 뭐가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가질 수 있는 항상 최대치에 있는 거.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엔트로피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미 최대치에 와 있는 걸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기 전에 거는 잠깐 변화 시기에 약간만 있고 일단 최대치인데 그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 새 상황에서의 최대치로 가는 거지. 엔트로피라는 게 저 혼자 뛰어 올라가서 자꾸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최대치니까. 최대치 아닌 거에서는 몸을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금방 최대치로. 그럼 막 이렇게 물을 끓일 때처럼 막 가열을 하는 그런 순간을 말고는 다 그냥 다 맥시멈인 상태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들도 또 뭐 부분적으로 보면 이미 각각이 다 이미 맥시멈 최대치로 가고 있고 이제 조금 그 옆에 거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을 때만 아직 최대치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도가 다 여기 온도가 같다. 그럼 이미 다 엔트로피 최대치로 와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건 따뜻한데 이건 차다. 그럴 때는 이걸 갖다가 단열재로 막아 놓으면 각각이 최대치지만 에너지 이동을 못 하니까 더 큰 최대치를 못 가요. 그 이제 단열 없애버리면 순간적으로 같아지거든. 그럼 또 다시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죠. 거기에서 그 이해 어려운 점이 거기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주어진 온도 내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 안에의 미지 상태들이 가장 많은 거의 상태로 옮겨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게 이제 한 가지의 법칙인데, 근데 그건 이제 주어진 상황, 특히나 주어진 온도에서 그렇고, 온도가 변하면 또 그 각각의 온도대에서 또 가장 그 엔트로피가 높은 상황으로 이제 그 상황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섞이게 돼서 아니 이렇게 온도가 다른 거는 다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거기 에너지 이동을 막는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거지. 단열재가 없으면 온도가 금방 같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다른 상황인데 저기 이제 엔트로피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많이들 생각하게 되는 게 열 또는 이제 온도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어떤 이제 딱 주어진 개가 그 최대 엔트로피에 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 개가 그 개의 온도가 변하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에너지에 관한 한 네. 온도가 지금 그 개 안에 내부의 모든 부분의 온도가 같아요. 그럼 이미 엔트로피가 최대로 돼 있고. 근데 지금 요 밑은 따뜻한데 여기는 지금 차고요. 이러면 이거 지금 엔트로피가 최대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잠깐 시간이 지금 걸리는데 그래서 엔트로피가 최대로 간다는 거는 요 컵과 물의 온도가 같아질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최대 엔트로피로 이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직 근데 그것까지 안 갔다 그러면 아직도 에너지 전달이 좀 덜 활발해서 이제 과도기에 있는 거. 아니면 아예 단열재로 이렇게 쌓아놓거나 이제 그런 경우고. 그래서 그 엔트로피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제 온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접촉시키면 엔트로피가 올라갈 가능성이 온도 차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온도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같다는 건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엔트로피 더 이상 변할 가능성이 없다. 맥시멈이 와 있다. 하는 얘기. 같은 얘기.
주변계 혹은 대상계의 온도를 변화하게 하는 요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지만 거기에 그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지죠. 우리 상식이.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거야. 얼마만한 에너지를 함축하게 해주느냐. 에너지를 많이 함축하게 해주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 온도의 변화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운 게 옆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엔도르핀 저쪽으로 에너지를 이리 보냄으로써 두 개를 합친 엔트로피가 더 커지는 쪽으로 상승하는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 어떤 고립계 안에 이제 대상계가 있고 백경계가 있다고 할 때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게 된 것은 그 고립계 안에 에너지 분포 내지는 에너지 분포 그거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고립계 전체가 더 뜨거워지냐 더 차가워지냐는 그것과는 다른 얘기다. 고립계 전체의 이제 온도가 말하자면 뜨거운 거 차가운 거의 그 어느 중간 정도에 가서 머물겠지. 그게 이제 제일 전체의 엔트로피가 제일 높은 데를 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돼요. 에너지에 관한 한, 에너지의 이동이 관한 한 이 고립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모든 부분의 온도가 같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같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 이동해도 이번에는 그 엔트로피 변화가 없지. 왜냐하면 요거 줄어든 만큼 여기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요 늘어난 만큼 엔트로피 높아지고 해서 그 합치면 항상 같아지는 거거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때가 온도가 같은. 그냥 맥시멈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 맥시멈으로 가면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두로 감으로써 그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거고. 또 옆으로 좀 셀 수도 있는데 우주와 물질에서요. 태초에 우주가 아주 고온에 있다가 점점 지금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또 팽창하고 이렇다는 말씀하셨는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팽창. 그러니까 그 식을 우리 책에 유도해 놨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최적이 커지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거는 그 자유에너지 내지는 엔트로피 이 논의와는 전혀 무관한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 전체의 그러니까 최적하고 엔트로피의 관계지. 최적하고 엔트로피의 관계인데 무관하다고 보는 것보다도 일단 하여간 우주 전체의 이제 온도는 그렇고 이제 그 안에 어떤 대상이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이제 생겨나거나 할 때에 그때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온도에서 자유에너지가 낮아질 쪽으로 간다. 이제 그것이 기본 원리예요. 연력학적인 기본 원리인데, 뭐 통계학적인 기본 원리인데, 단 그때에 이제 중요한 그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붙어 있을 때가 자유에너지가 더 높다. 떨어져 있을 때가 자유에너지가 더 낮다.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서로 이 인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떨어져 있을 때보다가 붙어 있을 때가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수가 있어. 그러면은 붙으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온도의 함수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붙어 있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붙는 쪽으로 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뿔뿔이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만나면 자꾸 이렇게 결합한다고. 그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실은 원자도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돈다고 그러죠. 이게 전자가 전부 다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야. 따로따로 전자 있고 원자 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도느냐? 이것이 거의 감으로써 이 자체의 에너지가 더 낮아져. 더 낮아지면은 그것은 이제 그 온도에서 자유 에너지가 결합함으로써 더 낮아지는 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외부 온도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통계학적인 이유 때문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붙어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우주의 현상. 근데 우주의 현상이라는 게 결국 기본 입자들의 모임들이거든. 그 모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어떤 주어진 온도 범위 안에서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런데 단 거기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가서 결합을 하면 자유에너지가 낮아지긴 하는데 거기 장벽이 있는 수가 있다. 딱 결합이 되면은 틀림없이 결합하는 데까지 그걸 넘어야 결합이 되는데 넘으려면은 이게 반발력을 받았기 때문에 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결합이 일단 되면은 그게 자유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지만 거기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겁고 찬 게 있지만 가운데 저런체가 있으면은 그 에너지 이동이 안 돼가지고 저거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어떤 경우가 그러냐. 헤리움 원자하고 또 다른 헤리움 원자 합하면 더 큰 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안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온도에서 그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 그런데 헤리움 원자 여기다 갖다가 놓으면 그게 턱 붙어가지고 그걸로 가느냐?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하면은 거기에 상당한 반발력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큰 별 안에서 굉장한 압력을 받아서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 압력으로 이걸 찍어 눌러서 갖다가 그냥 붙여버려. 일단 붙고 나면 그게 더 자연스럽게 낮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유지한다. 이래가지고 큰 별에서 이 높은 원자 번호를 가진 그 무거운 원자 핵들,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안정하지. 지금은 산소 원자는 산소 원자가 깨져서 이게 수소 원자로 갈라지지 않고 산소 원자로 있는 게 더 안정한 거야. 우리 이 온도에서. 그러니까 산소로 있는 거죠. 다 수소가 돼버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산소 원자 갖다가 수소 원자를 모아놓는다고 그러면 산소가 되느냐? 원자 핵들이 결합해서 그거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 되는 게 굉장히 그 장벽을 많이 넘어야 돼. 근데 그 장벽을 여기서는 못 넘겨요. 우리 지구상에 지금 우리 제주로 수소 찍어 눌러가지고 산소 만들 재간이 없어. 큰 별 안에서. 그 방금 이제 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의 온도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온도에서는 어떤 게 자유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내지는 전체계의 엔트로피가 최대 상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온도가 아니라 요 온도에서는 또 거기에 엔트로피 최대 상태, 내지는 자유에너지 최저 상태가 있고 이렇게 온도대마다 그때마다 엔트로피 최대 상태, 자연 최저 상태가 다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온도대에 따라서 이게 있다라는 게 막 뭉개지면 온도의 변화와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것과 이게 막 혼재가 돼서 거기서 좀 혼동이 오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겠지. 이 온도가 부분적으로 막 변하고 하면 그 관계가 좀 복잡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도는 큰 변화가 없다. 네. 그럴 때에 이제 그렇게 되고 온도가 변화했으면 또 온도 변화 있는 것만큼 그만큼 또 뭐 자연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또 별도로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큰 문제 상황이 아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 큰 저 별 속에서 이게 만들어질 때는 그때 온도도 우리 밖에 온도하고 영 달라. 굉장히 뜨거우니까. 근데 그런 뜨거운 데에서조차도 지금 이게 결합을 하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진다는 입장이라고. 거기서는. 그러니 이제 깨져서 더 식은 상태로 오면 당연히 그 결합이 안정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이 방사성 물질, 이 철 이상의 더 무거운 이런 그저 원소들은 불안정해요. 이제 자유에너지가 오히려 깨지는 것이. 근데 이건 깨지는 것도 또 장벽을 넘어야 깨져. 자기네들끼리 이미 결합을. 그래서 그 장벽을 또 제거해줘야 깨져. 그러니까 이 원자 핵 반응이 일어나기를 가만히 둬도 자유에너지 때문에 깨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묶여있는 또 사슬이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 사슬을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는 중성자들이 와서 때리면은 그 사슬이 깨져서 쉽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성자를 때려주면은 이 중성자가 그 맥 역할을 하지. 그 사슬을 넘게 하는. 근데 중성자 없이도 물론 그렇게 되지만 중성자 있으면 아주 쉽게 이제 그게 깨져. 그래서 이 핵 반응이 대규모로 일어날 때 이게 깨지면서 중성자가 동시에 나오니까 그놈이 옆에 가서 또 때리고 그것이 나오면 또 그 중성자가 또 나오니까 또 때리고 해서 연쇄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지.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핵폭탄은 그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데 깨트리는 역할은 깨지는 것이 그걸 또 깨트리는 기능을 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깨지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깨트리는 그 중성자를 묘하게 뽑아내서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핵 발전소에서는 이제 그거를 갖다 흡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가 깨지는 속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지 않고 조금 우리가 원하는 정도 속도로 에너지가 나오게 그 중성자를 조정하는 게 중성자를 조정하는 건 그것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장벽의 높이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 그 장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벽이 없으면 이렇다 하는 것이 통계학의 입장이고. 근데 실제로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뜨거운 물, 찬물이 있을 수 있는 게 절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절연 물질이 장벽이란 말이에요. 에너지에 대한 장벽이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야 될 주제가 될 텐데 국소질서라는 게 있어요. 국소질서라고 하는 거는 자유에너지가 최저 상태가 아니고 자유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연력학적으로 보면 다시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안 가고 유지가 되는 상태야. 그 유지가 되는 이유는 거기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우물처럼 돼 있죠. 우물을 넘어야 돼. 그 우물이 거기에 장벽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장벽을 넘으면 근데 그 장벽이 그거를 상당 기간 동안 준 안정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물질의 구성을 국소질서라.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 내에 모여 있죠. 어떤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물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국소질서지. 이 물질이 여기 모여 있다. 이거 왜 이게 깨지면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지는데 안 깨지느냐? 이게 깨지지 못하게 지금 어떤 장벽으로 이게 지금 이걸 묶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국소질서예요. 이제 국소질서가 많이 있지. 그거 아니면 이거 말하면 못 만드는 거야. 다 깨지고 자유에너지 너 나쪽으로 다 가면. 그러니까 항상 그 장벽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 그 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현상적으로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그 자연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어떤 뭐 대상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게 그 개 전체의 엔트로피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어떤 그런 상태일 가능성과 또 하나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표현이 좀 이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이한 상황에 뭐 자유에너지가 높은 상황에 있을 때라고 하면 이제 자유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내지는 그게 그 상황에 있는 게 개 전체의 엔트로피가 높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서질서도 그 자체로는 이 부분적으로는 이 자유에너지가 제일 낮은 쪽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도 저쪽은 더 낮은 데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 수 있는 장벽이 커. 이제 이런 게 이제 국서질서도 그 자체로 보면 부분적으로는 자유에너지가 제일 낮은 쪽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국서질서일 경우만이라면 거기서 꼼짝을 못해. 국서질서로서 꼼짝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컵이 이렇게 있죠. 이 컵 자체가 지금 아무 역할도 못해. 이게 국서질서로서 이게 갭이 장벽이 허용하는 한 이미 자유에너지가 최소로 돼 있는 거야.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외부 자유에너지가 더 들어와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예를 들자고. 나도 국서질서거든. 내 몸이 이제 국서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이제 그 자유에너지가 근데 이거 체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시체라고 생각해봐요. 꼼짝 못해. 자유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야. 근데 살아있는 경우는 이미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유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기만 하면 자유에너지가 자꾸 준다 이거야. 그럼 한참 움직이다 보면 있는 자유에너지 다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게? 금방 시체가 돼야죠. 그럴 때에 외부에서 자유에너지가 더 들어와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너무 쉬운 거지. 안 먹으면 힘을 못 써가지고 꼼짝 못 하는데 먹어야 힘을 쓴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에너지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너지 공급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활동하죠. 근데 여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은 그 뭐가 차이가 있냐? 죽은 시체에다가 자연에너지만 공급하면은 그 도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하고 이제 조금 더 그때에 이미 우리 몸의 경우에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엄청난 갭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건 다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은 이 살아있는 상태를 가능케 하는 이 조건이 깨지면 엄청나게 다운되고 여기서는 이것이 쉽게 도로 살아있는 소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성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났어야 되고 우선 거기서부터 연속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죽었으면 안 돼. 내 부모가 살아 있었어야 되고 내가 날 때는 그죠? 그것이 40억 년 전에 최초의 자체 조모적 국서 질서가 살아있어야 돼. 그것이 여기까지 연결돼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일단 내가 시체가 탑되면 이번에는 이게 40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움직이다가 다시 될 수가 있다면은 그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은 40억 년 이전에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체는. 그만큼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조건 하나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배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여기서 점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단계의 그 어떤 자유에너지의 이 준안정 상태에 지금 있는 건데 이것은 처음부터 굉장히 오랜 역사로 하고 물론 자연이가 공급이 되고 해서 이렇게 돼서 왔지 언젠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가능하냐? 혹시 가능하려면 40억 년 지나고 보자. 40억 년에 우주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면 혹시 내 몸이 도로 그때 가서 어떤 거 살아있는 걸로 갈지 모른다는 뭐 억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질문 좀 이상하게 했다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근데 그 저절로 우리가 생명적으로 예. 얘기가 벌써 갔네. 하시려고 이렇게 딱 뒷일을 했는데 좀 한 5분만 쉬었다가요. 그렇지. 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예.